정진석 출마 선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정진석이 누굽니까? 윤석열 내란 일으킬 때 비서실장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 당시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뉴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윤석열 마지막 비서실장 그렇게 하더라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이름 붙이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충남 공주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공주에서 오래 했죠? 합의 10선입니다. 부자간에. 아버지하고 합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주는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된다라고 거죠. 생각하는 거죠. 공주 시민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란 수계 비서실장이라면 조용히 물러나서 이제 재판받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참여하면서 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판이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또 튀어나와서 이 선거를 뛰어들겠다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한 장면이어서 보는 저희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일단요, 정진석은 내란 관여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가까운 걸로는 이재명 대통령 딱 취임하자마자 뭐 선거 끝나고 곧바로 취임을 했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 딱 들어갔는데 컴퓨터 다 초기화 시켜놔가지고 바보 만들어 놓고 심지어 쓸만한 볼펜 메모지 한 장 없이 개판을 만들어 놓고 가버린 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취임하고 곧바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참 황당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시죠.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아니 김주영 의원님 그때 강유정 대변인도 뭐 볼펜 하나 없어가지고 예를 먹었다. 복사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18세기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공분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본인이 지금 이거 그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고개 들이미는 게 이게 너무한 일 아닙니까? 어떤 속에서 이 나오는 욕설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사실은. 그 증거 인멸도 인멸이지만 그 다음 정부를 이렇게 인수인계하는데 최소한도 기본적인 일은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마인드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공직자의 자격조차도 아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아까 이제 앵커님이 오프닝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PC 천여대의 증거인멸 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었나요? 그 양반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뭐 이런 보도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윤재순과 정진석이 합작으로 청와대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보고 이제 이런 인물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저는 어제 SNS에 그런 글을 정진석 씨가 올렸던데요. 국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복귀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작자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민주주의 회복을 시킨다고요? 이거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의 윤석열의 옥중 출마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호 원장님 청와대에도 근무하셨지만 아니 정부가 이렇게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뭐 상식적인 거죠. 뭐 저희가 그걸 여기서 굳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게 공용 전자기록 손상, 컴퓨터 없애버려라 이런 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이런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정진석은 사람 같지 않은 자 같아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비서실장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앉아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한테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냐고 큰 소리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자가 대통령실 컴퓨터를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증거를 남겨가지고 내란의 흔적이 어떤 건지 알려내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절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이미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정진석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화로 해서 윤 어게인을 결집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는 그럴 거예요. 야, 지금쯤 됐으면 내란을 좀 잊어버렸겠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이야. 그 윤상현 윤상현이가 의원 얘기한 거 그랬을 아닙니까? 1년만 지나면 돼. 저는 이번에 진짜 유권자분들께서 잊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응징을 해서, 저도 진짜 정진석의 입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유권자의 입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확인되는 6월 지방선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요, 정진석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참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 2024년에 윤석열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 보수 매체들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진석이가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운영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자가 국회의원을 5번 했나요? 예, 그리고 부의장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자가 예. 국회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이런 자가 무슨 국회의원 한다는 겁니까? 안 간다고 해도 등 떠밀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해야죠. 해야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재인 의원을 비서실장 앉혔을 때는 그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격 사유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재보궐선거를 나와서 본인이 왜 보수 재건을 앞장섭니까? 보수에 대한 심판도 재건도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본인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나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모르고 있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한심한 그런 태도죠. 튤립님께서 저는 정진석 때문에 공주 밤도 안 먹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공주 밤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공주 밤은 맛있게 드시고,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혼내시고, 혹시 앞에 지나가면 야, 이자야 정신 차려 한마디 해주세요. 공주 밤이 무슨 죄입니까? 뭐 야가 밤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정진석이 절윤하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절윤이 가혹한 거래. 근데 MBC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상훈 수첩 얘기를 들어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김영수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게 적혀 있고 수거 A급 처리 방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연평도에 있는 거고, 이거 연평도에 777 사령부 요원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연평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강원도 화천 탈북민 시설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고깃밥 만들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할 생각을 했던 윤석열과 결연하는 게 가혹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갖다가 감싸주는, 그러니까 살인마를 감싸주는 자가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살인마를 뽑아달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나온 패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지역은 정진석 의원이 나와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자들이. 이제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끝났는데, 일단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서 주요 의혹들을 다 이제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 특검이 검찰로부터 내용을 이어받아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힘당에서는 너네들 뭐 완전히 공소 취소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김영남 의원님? 법률로서 정하면 글쎄요, 이걸 위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소한 주체와 공소 취소를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논란거리는 될 수 있겠죠.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6월 3일 지나서 현명한 대책입니다. 현명한 대책 방법입니다. 김정욱 원장님은 그 추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인 얘기는 그런 거죠. 공소 자체가 허위라면 공소는 취소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많은 정황 증거들을 보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특수한 특수부 검찰들이 이재명을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허위 공소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누가 했냐? 검찰이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검찰이 결재하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것이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결자 해지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특검에게 그런 권한을 넘기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입법에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또 다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다른 방식으로 발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시점을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뭐 상관이야 뭐 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뭐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그냥 자기의 소신과 원칙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 유권자 또는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의 변화들을 잘 반영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가장 잘하는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해 가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31명이 지금 입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의문인 게 국정조사가 끝났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이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거 여기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는 그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 때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에게 이제 권한을 넘겨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인데 전제는 어쨌든 혐의가 입증됐을 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언론이 너무 대서특필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걸 국정조사가 그러면 끝났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나왔던 그 여러 가지의 이 사실관계들을 특검이 바로잡아야 되는 책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민감한 파트이긴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국정조사 특위가 발족을 할 때 해서 만약에 조작이나 문제가 드러나면 특검으로 간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발의해 놓고 뭐 논의 시점이 지금 선거 기간에 뭐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차차 하면 되죠. 이건 애초에 우리가 예고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박상용의 어떤 녹취록이랄지 이런 것들 다 들어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드러난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뭐 특검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발의했으니까 논의를 언제쯤 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숙고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특검을 이제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미리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로 임명한다 이런 규정까지 넣었더라고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게 한다. 일단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기소권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헌법적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예. 같아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공격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 기소하는 사람하고 공소 취소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당론 발의를 할 건지 아니면 저 의원 입법으로 할 건지 이것도 이제 검토가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당론 발의도 안 할 건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점과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 자체는 공소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갖다 만약에 명확히 나온다고 한다면 당론 발의할 건지 아니 의원 입법 발의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아마 당론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이 있어서 지금 던져놓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약간의 좀 유연성 뭐 이게 뭐 6월 달에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고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그 국정조사 특위를 시작할 때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조작 기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 그리고 특검에 대한 여론들이 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한번 해보면서 자기 지지자들의 뭐를 좀 자극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짓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요. 내부나 지금 잘 단속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힘당에 김문수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대구에서 지금 김문수를 명예위원장인가? 네. 장동혁은 뭐 오지 마. 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좀 해주면 좋을까? 김문수. 아니 차라리 한덕수를 부르지. 그러니까요. 사실 뭐 한덕수 씨는 뭐 공동정부 이야기도 했었으니까 그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상되는 게 새 인물을 발굴하거나 키우거나 육성하거나 그런 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어렵고 되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김문수,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문수,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을 예우하는 건가요? 유권자들한테 새 얼굴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중하게 회초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보수가 우리를 뽑아주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아니요. 이미 바닥을 못 쳤어요. 더 혼나야 됩니다. 그거는 오로지 유권자분들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 기르시는 분들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절대 바르게 클 수 없잖아요. 진짜 참 부모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야단 칠 땐 야단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올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그 정치인들도 문제고 그 정치인들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저는 같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당을 통한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는 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대구 시민들 선택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대구가 그래도 이제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뭐 민주당에 어떻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후보가 나와서 싸운다면 그렇게 결집하고 또 지지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구 시민들은 과연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구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할 때가 따로 있고 혼낼 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재판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정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소되면 재판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터잡아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구 시민분들의 민생 챙기는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유죄 선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직이 날아가는 그럼 날라가는 거죠. 정보 이상이 나오면 예. 직이 날라가죠. 거예요. 금고 이상 나오면.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하는 당이 국힘당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돼야 된다, 김부겸 후보가 훌륭하다, 뭐 대구를 발전시킬 거다, 대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참 쓸만한 사람 써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판단을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야 그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제로도요, 대구 민심은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TK가 그래도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해서 대구가 더 발전하자 이런 발전론도 있겠지만은 이번만큼은 정말 대한민국 이 사법부조차도 결론 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이 내란의 정말 굴곡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저 한번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정말 국민의 뜻을 가지고 전 한번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예. 바람이 듭니다. 자, 보궐선거도 이제 지방선거에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수도권은 이제 다 배치가 됐고 부산 북갑 전재수 시장 후보 나선 곳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수석 나오는 걸 두고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중동이 난리를 쳤죠. 아이고 참 그것도 우스운데 지금 한동훈이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를 두고 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습니까?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아니 저건 이재명 지금 앞에 논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게 이제 한동훈식 논리인데 저게 말이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전재수한테도 너 맞아 아니야. 맞으면 문제, 안 맞으면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딱 짜가지고 지금도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청와대 참모니까 내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좀 여쭙는 게 예의라는 취지로 언급한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네? 그런데 진짜 나왔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 있으면 불법 선거 개입? 없었으면 너 거짓말. 뭐 하자는 겁니까?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제가 오늘 만평 중에 대단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국민일보 만평으로 기억하는데 하정우 얼굴을 지우는 거예요. 이 한동훈이. 왜냐하면 거기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써요. 이재명. 자기 체급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민생 챙기는 부산 북구갑 유권자분들의 정말 현안과 생활과 밀접한 선거입니다. 본인 공약을 얘기하세요. 본인 당근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하정우 수석 말싸움하기 이전에 진짜 유권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최소한 고민은 하고 나온 건지 시민분들이 직격하잖아요.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답변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런 우문에 대해서는 그냥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 설명할 가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 것 같고요. 저런 식의 정치 행태가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인데 결국에는 지금도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얘기는 없고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를 까서 본인의 표를 받겠다. 그리고 본인의 체급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이준석 방식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정치를 저는 이제 반정치라고 제가 늘 부르는데 반정치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리고 부산에 평생 머물겠다면서요.
반정치를 거기서 평생 하겠다는 겁니까? 아, 정말 무서워요. 국민들 느낌에서는. 그래서 저는 참 한동훈 전 대표다운 반정치 스타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발광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정치적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인은요, 반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발광체가 되지 못하는 한동훈식의 정치는 카푸치노 커피가 거품이 곧 사라지듯이 저는 그 거품과 같은 운명을 마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가 되라고 그랬더니 발광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니까 하정우 수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수석이든 뭐든 비서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면 비서가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만두는 거지. 그게 야 너 나가서 선거운동해라. 선거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렸잖아요. 그 말을 배배 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보는 거거든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공격과 비난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할 것 없이 본인이 보수 재건하겠다면서요. 보수 재건하려면 정말 부산 북갑에서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시라고요. 말꼬리 잡고 그래서 본인이 총선 사실상 대표로 치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안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출마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심지어 몸담았던 정당을 공격하고 공세하면서 반대편에서 경쟁자로 하면서 흰옷을 입고 선거를 뛴다? 이거는 명분 있습니까? 이건 실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이 좋게 보실 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정치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항상 이재명 대통령 나 급 높여줘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거짓말이 있죠. 아니 국민이 없는 정치인인 걸 다 아는데 지금도 없잖아요. 근데 또 책 제목은 또 국민이 먼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또 이용할 때는 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하고 싶은 정치가 없고 오로지 하정우 떨어뜨리려 나왔다라는 지금 본인의 주장을 저렇게 밝히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던 정치인 하나 있죠. 이정희라는 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 나왔다라고 하고서 본인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따라할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정희 씨 모델을 따라해서 하정우 수석 떨어뜨리려 나왔다.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식의 정치 행태가 너무 올바르지 않고 국민이 배제된 정치, 국민을 소외시키는 정치, 그걸 북구까지 내려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 저런 정치 할 거면 그냥 본인 타워팰리스 사니까 그냥 거기 출마해서 그냥 반정치 하지 뭘 멀리까지 내려가서 북구 구민들한테 폐를 끼칩니까? 굉장히 저는 잘못된 정치 행태다. 근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 고집이 바로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스스로 거품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걸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한동훈이 왜 저러는지 이해는 갑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는데요. 하정우 수석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했는데 44%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국힘당 후보로 거론이 되는 아직 확정 안 됐죠. 국힘당. 인정입니다. 아직. 예. 박민식보다 더 낮아요. 24.5 대 22.9.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3등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처참하게 깨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장해찬 봤죠? 국힘당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동훈하고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요. 박민식이 단일화할 리가 없고 국힘당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한 한동훈 되는 꼴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오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면 그 대통령 선거 개입이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사진일까요? 2023년 12월. 지금 얼굴들 한번 쭉 보십시오. 다 정부의 장차관, 비서관 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대변인 하고 있는 박성훈, 김은혜, 주진우 막 보이잖아요. 이 다 총선 출마한다고 대거 차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다 윤석열 개입한 거네? 그러니까요. 한동훈식으로 하면 다 개입된 다 거예요. 개입한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 법무부 장관 이임식하고 바로 비대위원장 취임한 사람이 본인인데 뭐 정치적 논란 이런 거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먹힙니까?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국민들이 어미 꾸짖으시죠. 그래서 저는 좀 정치를 할 거면 정치인답게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없고 국민이 없어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응답은 아주 냉엄한 저 성적표가 아마 앞으로 숫자로 보이고, 앞으로 저 앞자리가 지금 2잖아요. 저게 3으로 가고 싶을 텐데 앞으로 저는 1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이제 거품이 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뭐를 했다고 그렇게 또 참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근데 스타성은 일부 있어가지고요. 나름의 그 셀럽의 기질은 있는데, 아니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무슨 셀럽 뽑는 경진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셀럽 정치는 이준석 하나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족한데, 굳이 한동훈까지 저렇게 그 안 좋은 일을 따라하겠다라는 것이 참 비극적인 일 아닌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가 윤여개인과 한판 붙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아직도 후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정리하면서 그랬어? 장동혁이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가지고 충남지사 선거가 중요하니까 출마해달라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도 그렇고 지금 충북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뭐 지금 부산은 됐나? 근데 하여튼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부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경선이나 확정을 늦추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 후보 아니죠.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사들이나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리게 등록을 하려는, 왜냐하면 시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주말 사이에 대구가 이제 국힘당이 정리가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로 곧바로 이진숙도 곧 불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진숙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이진숙은 잘 해먹었죠. 뭐 자기 이름 최대로 올려먹은 거 아닙니까? 서울에 와서 방송을 할 때 아마 딜이 되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선거를 핑계로 어떻게 보면 보수 여전사,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거 충분히 전국 단위로 어필이 됐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추경호. 그런데 후보가 되면은 재판은 어떻게 되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뭐 단체장 후보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간에 재판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던 수사나 받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회에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본인들한테도 있는 그러게 사법 말이에요. 리스크가 있어서 좀 출마를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힘에게 저희가 뭐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로남불이죠. 네. 그리고 단체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충남 공주 이쪽에서 지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죠. 아무튼 추경호가 이제 국힘당 대구시장 후보가 됐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집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경호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원내대표 하면서 장소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완전히 내란을 서포트했던 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충북지사는 윤갑근, 아직 여기도 확정은 안 됐지만
윤석열 변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윤호개인 세력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전국 구도는 내란 청산과 실용으로 가겠지만 부울경 대구에서는 그런 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울경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 의식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청산 얘네를 무찔러야 된다는 식의 수도권의 매침이 그렇게 그쪽에서 구도가 잡혀버리면 대구 시민이나 부울경에 계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다시 작용해갖고 역격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비판을 할 때는 그런 사법 리스크 이쪽보다는 대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 선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논조를 약간 차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는 조선일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왜 굳이 비상기업을 해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뭐 지금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또 잘못도 인정 안 하고 기어 나오느냐,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되는 거죠, 뭐. 추경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추경호가 된 것이 오히려 주호영보다는 민주당에게는 나을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윤곽근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떼어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에다가 더 붙여서 세력 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레임에 보수 세력마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윤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독재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윤어게인이 아니라 자유민주 어게인, 뭐 보수 어게인 이렇게 붙여도 될 이런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곽근하고 지금 이제 김용환 지사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김용환도 뭐 계엄 때 찬성하는 입장 보였던 자 아닙니까? 결국은 다 윤어게인 세력들인데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윤어게인인데 뭐 이런 세력 구도로 간다는 그 생각은 선거 공식으로 그게 아무리 봐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거는 뭐 대대적으로 내려온 원칙 자체가 중도 싸움이다.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스윙 보터층, 여기를 잡는 쪽이 이긴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주 원칙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윤어게인, 윤석열과 밀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하는 무슨 중국 때리기, 뭐 이런 식의 망상에 바로 사로잡혀서 가치를 자꾸 중심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보수 레거시라고 하는 이제 조중동류의 조선일보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기서 굉장히 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논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가야만 하고 가는 이유 자체는 여전히 망하는 집이 망하는 공식과 계속 같습니다. 망하는 회사, 망하는 집은 항상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쪽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항상 거기에 경영권이라든가 지도권, 이걸 권력을 틀어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글로 가지 않고 자꾸 그 사람들을 외부로 쳐내면서 계속 극단적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다. 그리고 내용도 틀렸는데요. 자유, 그리고 시장주의, 법치주의, 독재,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사실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를 해갖고 시장 기술을 교란하고, 법치 지금 조작 기소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가장 법치를 해쳤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독재를 하려고 계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말하는 거와 실제 가치적인 것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윤곽근마저 근데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이 대중한테 지금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딩을 조금 바꿔서 가면을 좀 바꿔 쓰려고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은 저렇게 가는 게 국힘이 유리하지만 좀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뭐 거의 70%에 육박하게 올라간 건 가치보다는 실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인데, 그 어떠한 그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도 본인의 실제로 가는 구도와 다르게 가치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가치나 너무 형 이상학적인 것도로 가기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저들과 차이점을 내보여야 그래야 더 큰 승산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갖자니 갖지 않고 뭐 국힘당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몇 군데 아직 관심 지역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북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다고요? 예,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오늘 중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부산 북갑 출마한다. 결국은 출마하는 걸로. 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예. 예. 저런 경우에는 대체로 출마하죠. 뭐 사실 출마를 전제로 안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출마 과정이 매끄러웠냐라고 한다면 조금 그것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후보로서 잘 나아가기를 이제 조력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게 좀 구도로 본다고 하면 잘못 구도가 잡히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정우 수석 사퇴 제가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떴네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가장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네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한 건데요. 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28.5, 지금 국힘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박민식 전 법무장관이 26 이렇게 나와요. 적극 투표층으로 가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44.3 더 올라가고 한동훈 24.8, 박민식 24.6. 하정우 수석은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1등을 달리는 것.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하정우 수석이 그간 한 2, 3주 동안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북갑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라는 거를 마치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정우 수석의 또 고향이기까지 하고 하정우 부산 북갑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왔던 전재수 장관이 그 하정우 수석을 많이 이제 구애를 하기도 하고 또 밀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저와 비슷한 그 그래프들을 24년 총선에서도 몇 번 봤어요, 부산에서. 예. 예를 들면은 장해찬 씨가 나왔던 부산 수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민주당 후보가 상대가 표가 갈려가지고 무소속과 국힘으로 그래서 달려가다가 막판에 이제 그 표심이 무소속 쪽에 있던 국힘 사람들이 정식 국힘 후보로 쏠리면서 이렇게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은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40%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 분위기는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장동혁 여기에 굉장히 대실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꼴 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론조사에 반응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의 전략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그래프에 있었던 것처럼 적극 투표층 그래프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 그래프와 비슷하게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힘 지지층들이 한동훈과 박민식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전략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쏠려버리게 되면은 이 선거가 굉장히 힘든 구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예민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과거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가족이 사죄하는 모습, 그 책임을 가족이 떠넘겨가는 모습을 해갖고 이제 한번 그 해칭을 하고 보수 유권자들한테 미움을 사실 가족한테 던지면서 어떻게 좀 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박형준 후보와 손을 잡아갖고 연대를 한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1대 3자 구도로 됐을 때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본인이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긴다고 하면 대선 후보가 된다고, 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짤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정우 수석이 가족을 한번 등판을 시켜서 뭐 한바탕에 쇼를 한다던가, 그리고 단일화 이슈가 있다던가 이러면 지금 박민식, 한동훈의 지지율이 합쳐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략을 준비하고 뭐 초치기 김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심할 수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가 짜여진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꺼내든 이름이 하정우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직 청와대 수석을 장관을 지냈던 후보가 꺼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별로 인지도는 낮았던 그런 하정우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작업 들어오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구지 관심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모락모락 솔솔 이렇게 피워내다가 이제 등장, 이런 걸로 보면은 시나리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하정우 수석 자체가 부산에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AI라는 좀 국민적인 이슈, 그리고 부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산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당선이 되고 하는 것이 당에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영남권이기 때문에 영남권 선거는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보의 개인기, 그리고 후보의 캠프, 어떤 캐릭터, 이게 굉장히 인물론적인 선거로 가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험지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중앙당에서 대폭적인 지원이죠. 예.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선 안 되고, 후보가 요청하는 거, 부산에 좋은 거, 대구 나면 대구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계속 공중에서 이제 선물 던지듯이 이렇게 해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보낸다거나 중앙당이 오히려 거기에 방문해갖고 위세를 보이는 건 전 역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민주당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쪽이 싫다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와버리면, 민주당 색채가 너무 짙어진다고 하면 마치 점령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필요하지, 현장에 너무 위세를 부리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영남은 그렇죠.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집하는 만큼 상대도 결집하거든요. 근데 영남은 상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결집한 숫자 상대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영남 같은 경우에는 점퍼도 파란 점퍼 말고 그냥 하얀 점퍼에 이제 파란색 글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캠프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 우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파란 바탕에 그 모서리 부분에 빨간색으로 살짝 해가지고 썼던 게 있어요. 빨간색도 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거 정원호 후보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남 지역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도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지원 연설을 할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뒤에서 돕겠다. 그게 이제 영남 지역 정서를 감안한 그런 선거운동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장동의 진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부산 북합은 하정우 수석으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수도권 관련해 가지고 한항갑 평택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대표가 이야기한 사람이 이광재 후보가 있고, 이광재 전 지사가 있고, 또 누구죠? 본인이 확정돼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후보자가 제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김용남 전 의원이. 김용남 여기 있죠. 이것도 확인이 됐는데, 근데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장윤미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패널로 나오는 장윤미 변호사가 한안갑 출마 의사를 타진을 받은 것으로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MBN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에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왔다. 오직 민주당의 진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윤미 대변인도 한안갑 공천 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소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소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자 아니면 그 출마 예정자나 그 사람 본인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뭔가 조율이 된 것인지, 조율이 됐다면 당에 어느 단위 누구하고 조율이 된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광재 전 지사가 가장 유력한 걸로 보여지고, 김용남 전 의원은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택인데, 근데 당에서는 아직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면서 다각도로,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두고 당이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에서도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남이랑 평택이 만약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택이 쉬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줘야 될 사람, 아니 공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쪽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쉬웠을 텐데 지금 두 지역 다 어려워요. 하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진짜 신승을 거뒀던 곳이고,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 후보가 1등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과 당 내에서 어떻게 교통 조율을 해야 되는 것과 여러 가지가 걸쳐 있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한 후보를 내세웠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용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변수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정보의 출처가 당이라고 할 때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출처가 있어서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하남에는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평택에는 김용남 전 의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가 아닌가 싶었고. 글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장윤미 변호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화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하면 우리가 대구에서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정치 1번지 생방송 중인데 궁금해서 하나 전화 좀 드렸어요.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한안갑 출마 의사 타진을 받았다 이렇게 MBN하고 통화해서 밝히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일단 그 전 재보궐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고, 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을 놓고 이제 뭐 여러 지표 확인 같은 걸 하는데, 얼마 전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하면 출마를 할 의사는 의지는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제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저는 약간 좀 거창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제 의지나 의사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선당후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출마해라. 그러면은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게 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많은 변수와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를 돌린 지역은 한안갑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딱 찍어서 당에서 말씀 주시는 건 없었고요.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는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을에 가라고 해도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당에서 일단 뭐 말씀 주시는 대로 교율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뭐 지역구를 정말 말 그대로 뭐 고르듯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 유권자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윤미 대변인님은 김부겸 후보 그 캠프 돕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신가요? 제가 어제 대구에 갔다 와가지고요. 예. 어제 서울에 올라왔고 또 계속 대구에 내려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화 된 김에 네, 대구는 국힘당이 이제 추경호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후보는 당연하지만 대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요.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또 이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대단한 표 결집, 세 결집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좀 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지 않은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인물론 이제 김부겸 후보의 능력 또 이 행정 능력과 경험치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왔다 가셨죠? 네, 어제 지도부가 내려왔다 갔습니다. 정청래 대표 방문에 대해서 대구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12년 전에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 때는 그때는 당 지도부가 내려오는 것도 이제 후보 본인이 저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대구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많은 현안이 있으니까 당 지도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대구는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추경호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관건이고 저희로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그러면 모레 뵙지요. 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윤미 민주당 대변인 지금 그 한왕갑 출마 의사 타진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받긴 받았네요. 예, 당에서는 확실히 여러 사람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기존에 이제 중량감이 있는 후보들 외에도 참신한 후보, 전략 공천이다 보니 참신한 후보들이면 어떨까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을 하남이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남 아니어도 여러 지역에 이제 여론조사 후보군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단계로 보이고 거기서 만약에 경쟁력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부분이고 워낙 장윤희 대변인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방송에서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또 관심사가 김용 전 부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용 공천 줘야 된다라고 찬성한 국회의원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62명 예. 까지 됐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조작 기소 그리고 표적 수사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때 대표적인 희생양이 김용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그때 엄혹한 시절에 검찰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앞으로 당에 그런 시련이 덮쳐올 때 자기 스스로 희생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거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황이었다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희대를 필두로 해서 파기환송도 그렇고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누군가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마치 정치에 대한 결정을 법원 사법부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 찬반 때와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우를 우리가 다시 범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을 무조건 뭐 정치적으로도 이게 맞는 카드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다만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러이러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이대 리스크인 거죠.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개할 것이고 더 결집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승리는 수도권 싹쓸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울경 대구까지를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전체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 김용부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선당후사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는 건 100번 1000번 공감하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출마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조이대 리스크가 있고 그분의 당선 여부와 별개로 부울경 대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울경 대구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거의 역사상 처음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